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고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지금 저희는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기도 경선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서혜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한번 네, 우리가 총선 버스에서 네. 같이 활약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네. 1시간 하면 된다고 그래놓고서 네. 8시간을 붙잡아. 네. 그때 서혜성 작가님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바람에 네. 저희가 그러나 출연료는 변함이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예. 그 총선 버스가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는 네. 이달의 기자상을 탄 것도 모르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저는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상금이 39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네, 9만 원만 저를. 네. 자, 오늘 이제 재밌게 서혜성 작가님이랑 함께 하실 텐데 네. 조금 있다가 뭐 송호창 의원을 비롯해서 네, 네. 이 4명의 후보 진영의 전현직 의원들이 네네. 와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네. 또 우상호 의원도 와서 좀 종합적으로 네. 민주당 경선에 대한 분위기를 전해줄 터인데 네. 우선 어떻습니까? 서혜성 작가는 아마도 처음으로 이렇게 경선장에 온 겁니까? 네, 경선장에 네.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2002년 우리가 경선에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본다면, 네네네. 민주개혁진영에서 본다면 네. 그 노무현을 만든 바로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게 2002년인데요. 네네네. 그때는 두 개의 축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식의 축제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당심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당심이란 건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 가까웠고 사실은 네. 그리고 민심은 좀 다른 것이었죠 사실은요. 그런데 2002년에 이른바 강주 경선을 네. 통해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직업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민심이 대선 후보에 반영이 되면서 그렇죠. 참 대단했죠 그때. 네.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나가 이제 2002년에 오픈 프라이머리 갖고 있던 그 잊을 수 없는 가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형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준 것, 또 하나는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연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2기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네. 저도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2002년에 광주 경선 네. 그 뜨거웠던 열기 또 그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오마이TV가 전 과정을 생중계했었어요. 네, 저도 오마이TV로 봤습니다. 그걸요. 새롭습니다. 지금 이제 네네. 10년 후. 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경기 경선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현장은 네. 그때에 비하면 열기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아마도 지금 이게 고양 실내체육관에 우리가 지금 눈대중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네. 1000명에서 한 1500명 뭐 이 정도로 보입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좀 열기는 좀 낮죠 지금? 근데 오 대표 기자 이거 말 다 해도 괜찮습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 네. 원래 솔직해서 지금 네, 저희가 추천하는 거거든요. 경기장은 굉장히 좋은데 네. 경기장 새로 짓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열긴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또 다른 지역 경선 때 불상사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입장할 때는 상당히 그 입장권을 네. 가진 자만 이렇게 입장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했더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이해찬 대표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야유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연설할 때 말이죠. 예.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 예. 역시 이번 그 민주당 경선의 여러 가지 그 이모저모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이번 그런 경선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을 네. 사건으로만 얘기한다면요. 네. 지난 대전에 대전 충남 예산할 때요. 네. 그때 안희정 지사가 계란을 치우던 장면이 저로서는 가장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따가 우리가 각 후보 진영의 이른바 핵심 책임자들이랄까요? 네. 그런 분들 모시고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네 후보가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 지역에는 약 15만 명의 선거인단이 이렇게 할 텐데 아무래도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오늘과 내일 이렇게 무난히 할 것이냐, 아니면 손학규 후보가 역전을 과연 할 것이냐, 뭐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양 후보 모두 그
연설의 이 솜씨는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연설을 거듭하면서 네. 사실 초기에는 텔레비전 보기가 좀 겁났거든요. 네. 왜냐하면 온 걸 계속 다들 보고 하시니까 네. 정치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을 충분히 잘 필요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정말 다들 내 후보가 다 좋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다. 왜냐하면 정치인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시키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기가 낮은 이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지 이제 그 열기가 낮은 이유는 두 가지겠죠. 사실은 이게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뭐 그런 걸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의 상당 부분이 지금 모바일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대전화로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현장에 와서 투표하는 분들은 정말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한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시청하시는 걸 감안하시면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명의 후보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상적이었었던 것은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특히 이제 대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경선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뭐 지적되지만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참여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손학규 후보나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당심과 이 표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핵심적으로 했고요. 특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선거는 사망했다고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한 얘기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쪽의 입장이 이 선거 방식에 대한 의미 부여에서 상당히 다르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습니다만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바일 과정의 일련의 문제점들은 예상이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데 지금 같은 결과를 예상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 문제는 사실 사전 룰 미팅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됐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쪽이 잘했다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 나중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사실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미 경기가 시작되고 나면 특구 심판에게 중간에 항의할 수는 있지만 경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어쨌든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오늘과 내일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무난하게 해서 결선 투표 없이 갈 것이냐, 아니면 손학규 후보가 어쩌면 본인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기 쪽에서 뭔가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냐 이건데 서혜성 작가가 보실 때 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얘기를 다 해도 되는 거죠? 감을 얘기해요. 감을 얘기하면 저는 이미 민심은 이른바 대세론이라고 하는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현재의 선거로 보았을 때 왜 사람들이 그럼 이른바 대세 문재인 지지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뒤 다음에 결선 투표 같은 걸 안 하길 도리어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심은요. 왜냐하면 현재 격차가 가령 뭐 10% 정도라든지 5% 이내라든지 그러면 사실 결선 투표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미 격차가 사실은 25%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손학규 후보 사이에 그런 것은 사실 결선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령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후보는 50.81%. 그러니까 11연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승리한다면 12연승이 이제 되는 셈인데요. 반면에 손학규 후보가 2위인데 23%란 말이죠. 그러니까 27%. 그렇습니다. 거의 30% 이렇게 이제 격차가 나는 이런 겁니다. 야구로 치면요. 리그전 전체를 지금 다 모든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관중들은 재미가 없죠. 그렇죠. 재미가 없죠. 그 말입니다. 이번 선거 경선에 좀 재미없는 이유가 바로 리그전에서 어떤 팀 하나가 계속 이기고 있으면은 사실 그 리그는 베린 겁니다. 사실. 자, 그러면 이제 개표하기까지 약 1시간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경선 현장에서 만난 몇 분을 모시고 이모저모의 지금 대선 전국에 대해서 또 이번 경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통합당의 송호창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껴보시면은 근데 송호창 의원의 마이크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안녕하세요. 잘 들어오고 있군요. 자, 지금 방금 어떻게 투표 마치셨나요?
지금 줄을 길게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지금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로 가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또 이게 경선장에 자주 와주셨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제가 지금 선거관리위원이라 그렇죠. 제주도 경선에서부터 일단 제가 순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위원들이 이제 계속 참여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분위기에 비해서 오늘의 참여자는 좀 낮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음 주 그 추석이 있는 관계로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저희도 지역에서 이렇게 대의원들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벌초하러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이란 그러니까 지금 과천을 얘기하는 거죠. 제 지역인 이제 의왕 과천시에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천에서 올라오실 때 몇 분 정도 같이 올라오셨습니까? 지금 버스를 같이 온 사람이 한 40여 명 같이 오려고 했는데 오려고 했는데 한 25명 정도가 버스로 오고 또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서 다 해서 한 30명 정도 넘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바로 가셔야 돼서 급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이른바 이 공작 정치와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 구체적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문제가 그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이름 안에 모든 그 활동의 내용과 지금 이제 활동의 방법이 다 들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준길 공보위원이 그 아직 대선 후보로 출마도 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제기를 했고 또 그걸 가지고 가까이 있는 그 금태섭 변호사에게 협박을 하면서 나오면 죽는다라는 식의까지 상당히 강한 그 위협적인 용어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어떻게 이런 그 정보를 수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수집을 하는 전담 팀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네거티브 팀이 있다 또 뭐 안철수 원장을 위한 또 따로 전담 팀이 있다 여러 가지 소문들만 무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실이 어떤 건지를 좀 밝히라고 하는. 서혜성 작가도 그 금태섭 변호사의 봤습니다. 기자회견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떤 느낌? 그러니까 뭐 우선 이거부터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에는 그런 공작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금 선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팀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그런 공작팀 같은 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이제 준비팀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리적인 뭐 반박을 하는. 제가 오연호 대표 기자의 질문에 사실 제가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민주당 뭐 지난 71년도부터 계산을 한다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신민당이든 민주당 이른바 오늘날 민주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쪽에는 적어도 공작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내지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주고 있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김대중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 하는 과정에서 여당이었지만 뭐 그런 사찰이라든지 혹은 경찰이나 혹은 특정한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선거를 이용했다고 하는 그런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었으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다 밝혀졌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전 금태섭 변호사가 송호창 의원이랑 같이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사실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게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예비 정치인 중에서 현재 가장 대중적 지지를 폭넓게 밟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위협이 가해질 때 그럼 만약에 힘없는 어떤 사람이 과연 오연호 일개 작가인 서혜성에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럼 만약에 반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위원장은 아니고 간사입니다. 간사를 맡으셨는데 그러면 이 진상조사의 지금 핵심은 뭐에 대한 겁니까? 핵심은 두 가지죠. 지금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 그 소문으로 떠도는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인 개개인이 흔히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사정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찰에서 안철수 원장의 뒷조사를 했다,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녹취록까지 지금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19대 국회에서
지금 저도 이제 그 소속 위원이긴 합니다만 불법 사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과거 뭐 유신 시대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직적인 그리고 정보기관이 개입됐을 그 의혹을 깔끔하게 좀 밝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고, 이게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사찰로 모아진 정보가 특정 후보 캠프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또 상대방 후보 또는 개인에게 협박을 하는 범죄 행위를 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뭐 수십 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낡은 정치 공작의 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이런 식의 어떤 정치 공작을 비롯한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좀 선언을 하자는 거죠. 틀림없는 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의 과정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그 내용을, 물론 그건 당연히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습니다만은 발표된 내용, 그 당시 전화했다는 그 내용이 팩트, 사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만 하더라도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에 큰 불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정준길 공보위원이 말이죠. 그런 행위를, 전화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이 어떤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새누리당 안에 어떤 그런 팀이 있어서 팀의 일원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한 것이, 이것은 아직 우리가 속단하기 이르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문제를 밝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박근혜 후보 캠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든 아니든 박근혜 후보가 공보 행위를 하라고 이제 임명한 공보위원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후보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는 여러 차례 박근혜 후보 자신이 네거티브의 희생자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는 자기가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희생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부에는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또는 박근혜 후보 입에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을 때, 그랬을 때 이후 좀 공명선거가 좀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말이죠. 송호창 의원이 거기에 배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철수 씨는 아직 민주당 의원이 아닌데 민주당 의원으로서 배석했는데, 이건 어떻게 당하고 미리 좀 상의가 된 건가요? 예, 지도부하고 이제 이 문제를 상의를 해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이건 공동 대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철수 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정부기관 또는 사정기관에서의 사찰을 통해서 이게 특정 캠프로 넘어갔고 이게 정치 공작으로 이용된 것이라면 야당이 민주당이 제일 앞 선두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낡은 구태 정치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단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철수 원장에게 이제 쏟아진 문제지만 이런 어떤 사찰은 민주당 후보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박영선 위원의 그 출입국 관리 기록을 이렇게 조사를 했다든지 등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찰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공조를 취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TV 보니까 어떤 분이 송호창 의원이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정말 전화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송호창 의원은 애초에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안철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공작 정치는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 침해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삶, 정치적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 다 봉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일반화하는 일이죠, 사실은. 사실은 그 법률 전문가로서 또 인권 운동가로서 당연히 그런 상황에 개입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필요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송호창 의원이 그 안철수 공작 정치 혹은 내지는 뭐 사찰에 대한 그 발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전혀 모순된 일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협박 정치한 거에 대해서 서혜성 작가가 공부를 하셨는데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안철수의 이른바 그 목동료라고 나오는 사람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궁금해하겠지만은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거의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법정에서 고문에 의한 거라든지 협박에 의한 진실은 이미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네. 사찰에 의한 것이었다면 안철수 원장이 설령 그것이 사실 그 일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사회적 진실, 정책 진실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송창훈도 좀 알아봤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하면서. 글쎄요, 뭐 제가 그 일단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알아볼 여력은 없습니다만 그 뭐 목동에 어떤 여자가 있다고 하는 거는 안 원장이 사용하던 차를 팔았는데 그 차를 뭐 전달받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걸 가지고 뭐 그런 소문이 돌았다 네. 하는 얘기가 그런 소문도 역시 또 이제 정권가에서 네. 마찬가지로 도는 이야기죠. 확인되지 않는 문제는 이런 정보를 네. 증권가에 누가 퍼뜨리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수집을 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 개인들이 아니면 네. 뭐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참 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되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무리로 그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현장이니까 말이죠. 네. 초선 의원이기도 하신데 이번에 2012년에 어떤 대선의 의미랄까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흐름을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이게 시작은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아주 도도한 큰 흐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된 새로운 흐름을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후보를 만들고 후보가 그 시대의 정신을 얼마나 제대로 읽고 스스로 거기에 부응하도록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해답이라고 보고요. 이번 선거 과정은 여야 그리고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그런 시대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는 지도력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적합한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창 변호사가 정치인이 되더니 거의 정치적인 말만 계속 이게 나왔으니까 웃기고 가야 됩니다. 못 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 지 몇 개월 됐네요. 이제 100일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뭐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제 상태죠. 애로 치면 진짜 이제 100일상을 받은. 그렇습니다. 뭐 해보니까 어때요? 뭐 10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참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그 최근에 어떤 시대 흐름관에서 중요한 몇 번의 고비를 좀 넘겼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참 그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한 10여 년 하면서 오랫동안 해도 잘 하지 못하던 어떤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구제한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는 것을 이 국회에서 진짜 수많은 전 국민의 어떤 사회와 제도와 질서를 바꾸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시대 정신을 읽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 최근에 합니다. 책을 내셨죠? 예. 같이 살자, 함께 살자. 같이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마이뉴스에 와서 저자와의 대화 하신다고. 20일 날. 20일 날 저녁에 이제 저자와의 대화를 하고요. 아직 신청을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될 거고요. 의자를 빼서라도 빈자리를 좀 만들어 바닥에 앉아서라도 좀 많이 그래야 같이 살자고 하는 거니까 같이 살자고 해놓고 신청자를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제가 그 책에서 담고 있는 것도 미국의 코넬 대학이 있는 이타카라는 그 대학 도시 이야기인데 아주 사람들이 서로 상호 돕고 의존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책으로 냈습니다. 자,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송호창 의원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평소에도 인권운동한테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갔으니까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그 평소에는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정치인이 되더니 관념적인 말로 꽉 차는 아무래도 이제 좀 말을 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서혜성 작가도 지금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정치인은 직업 정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자,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TV의 생중계 민주통합당의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 경기 지역 경선을 하고 있는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분을 한번 모셔보겠는데요. 네, 이원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담배를 방금 피우셨군요. 네. 이거를 좀 피시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양실내체육관에서 경기 경선 현장의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생방송. 이원욱 의원님께서는 정세균 후보의 측의 의견을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화성이죠? 네, 경기도 화성을 지역입니다. 화성을 지역. 네.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경기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번이 이 경선 현장에는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다녔습니다. 자, 그동안의 분위기와 비교해 본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금 격앙됨이 좀 덜하는 격앙됨이 덜한 네. 그런 걸 볼 수 있나요? 예.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조금 당원들이 자제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정세균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의 자제를 당부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대의원들은 당의 핵심들이어서 저러면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 특히나 다른 지역은 이제 지지자들에 비해서 대의원 수가 굉장히 적은데 여기는 대의원 수가 워낙 많아서 그것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뭐 항의하거나 혹은 뭐 격앙되거나 선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는 사실 축제이면서 동시에 전투인 거거든요. 그런데 전투적 측면이 너무 강조될 때 아쉬운 거지 사실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텔레비전이나 혹은 뉴스 같은 걸 보면은 항의하는 분들도 있고 도리어 말리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면서 민주당 경선이 뭐 흔히 보수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자제력과 그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이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 진영에서는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나요? 저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경선을 쭉 지켜봐 오셨을 텐데 오늘 정세균 후보 이렇게 연설을 보면서 그 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특별히 내용상 달라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강조해왔던 내용, 당의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은 당이 기초 체력인데 땅과 같은 곳인데 나무에서 자라려면 땅이 비옥하고 토양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이 그런 것이다. 당의 기초 체력을 잘 세우기 위해서 모든 후보들도 좀 노력해주고 뭐 지도부가 좀 노력해줬어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했는데 아직까지 지난번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잘 세우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지금이라도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단결해서 그런 당의 기초 체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던져오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솔직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경선장에 와서 연설을 처음 들었는데요. 정세균 후보가 연설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연설뿐만 아니고 뭐 TV 토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대통령 시켜놓을 사람은 제일 잘할 사람. 그런데 아무튼 시켜놓으면 제 얘기는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아니 이제 TV 하실 때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7%, 7.6%. 그래서 지금 꼴찌란 말이죠. 4명 중에.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말씀 그렇게 잘하시는데. 물론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대변인이 하면 언제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2002년, 2007년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후보에 대한 학습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2002년도에 어찌됐든지 호남에서 광주에서 이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남 후보론으로 해서 이변을 만들어서 신승을 했죠. 그런데 2007년도에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지역적 기반이 거의 비슷한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 500만 표 이상의 큰 표차로 진 그런 두 번의 학습 효과가 특히 광주 전남은 정권 교체에 관심이 있지 누가 되는가에 관심은 없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두 번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과연 전라도 후보 가지고 되겠냐라고 하는 호남 후보 필패론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광주 전남에서 우리가 3% 내외 아주 저조한 득표율을 보임으로 해서 그 이후에 탄력을 받기 힘들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남 후보이면서도 광주 전남에서 제일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세균 후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는 뭡니까? 왜 여러 후보 중에 굳이 이게 정세균 후보를 꼴찌할지 예측했었던 건데 예측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지 몰랐죠. 자, 어쨌든 쭉 진행을 보니까 4명의 후보랑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그래도 정세균 후보가 이 점은 진짜 좋다. 모든 면에서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많이 우리 당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5년을 선택할 후보라면은 아무나 좋다. 다만 10년을 선택할 후보,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게 절체절명의 또한 5년 이후에는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년을 선택할 후보라면 성공할 대통령을 만들 후보라면 정세균 뿐인 것 같다. 우리 4명의 후보 중에는 정세균 뿐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내용도 좋고 정책도 좋고 컨텐츠도 좋고 모든 면에서의 우세. 특히나 지금 여서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여서야대 국면인데 여서야대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는 단연코 정세균뿐이 없죠. 이현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까 민주당이 이미 대선에서 이긴 것 같은 여서야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꼴찌이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후한 점수를 줘보자면 아까 서희성 작가는 4명의 후보 중에 오늘 연설을 솜씨는 제일 좋았다. 제일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TV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토론이 있고 근데 디베이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설이 있는데 이런 연설 중에서 필요한 건 사실 이제 과거에 굉장히 그 광장에서 하던 바로 김대중 시대 혹은 뭐 김영삼 시대 그런 정치적 연설이 아니라 이제 훨씬 더 설득력 형태의 연설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웅변조의 연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그 부드럽고 침투력이 높은 그런 언설을 구사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정세균 후보의 첫 마디는 여러분 어제 TV 토론 보셨습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저도 사실 봤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처음에 어떤 질문권을 가졌을 때 정세균 후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세균 후보의 존재는 문재인과 손학규, 김두관 요 사이에서 뭔가 이 긴장감을 약간 좀 유연하게 해주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그러고 있습니까? 특히 아까 초반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선 분장 분위기를 그러니까 과열은 좋은데 열기는 좋은데 과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열의 분위기를 잠재우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 그 초반기에는 초반기 TV 연설 때는 3명의 후보 중에 아무도 정세균한테 질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히 근데 참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무시 전략 비슷하고.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후보 대변인이라도 참 본인이 왕따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이 후반기로 접어들고 그 과열화되고 이러면서 정세균의 가치가 많이 존재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어쨌든 지지율이 제일 낮으시니까 또 24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래도 한 30초 동안 우리 후보 이래서 찍어주십시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정세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 후보를 뽑을 거면 아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대통령으로 10년짜리 대통령을 만들 것이며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서 10년의 민주정부를 다시 수립할 대통령을 만들 것이라면 우리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컨텐츠에서 1위, 자질에서 1위, 안정감에서 1위, 모든 면에서 1위, 종합점수 1위 후보 정세균을 꼭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꼴찌인데 7%인데 꼴찌하지 마세요. 4등이라고 해요. 4등. 그렇지. 4등과 꼴찌 어감이 네, 많이 들리죠. 그런데 캠프 내부에서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게 피곤한데 접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첫 번째 이제 정세균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실 때 저희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포기하실 거면 아예 하실 생각을 하지 마라. 중간에 포기한 정치인 추구 여태껏 제대로 살아남은 정치인이 누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2002년도 대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했죠. 그렇죠. 근데 2007년도 대선 때는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한명숙 총리 뭐 아니면은 이해찬 총리 그리고 누구냐 우리 이제 손학규 후보님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왔죠. 그러니까 끝까지 오면서 당이나 정부 뭐 등등해서 어찌되었든 또 다른 큰 역할들을 하게 됐던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절대 포기는 안 된다라고 했었고 그거는 후보 스스로의 그 결의도 각오와 결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정세균과 함께 했던 의원단이 처음에 한 저희가 25명 내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물론 이중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좀 판가름이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쪽 캠프로 가고 등등해서 지금 15명 정도가 남아 있어요. 15명의 의원들이 오히려 훨씬 결속력이 다져져 있는 상태. 자, 그럼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래도 지금 대변인 하고 계신데 지금 정세균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원욱은 누구다 이렇게 국회의원이시지만 또 모르는 네티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 자랑 좀 한 30초 하고 가세요. 아니 갑자기 본인 자랑 하라는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오마이 TV의 유연함입니다. 네. 저는 85년도에 민정당 중앙정치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가서 3년 실형 선고를 받고 나와서 노동운동, 재야운동 등을 하다가 97년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죠. 그때 정당 생활을 시작을 해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열린우리당 그래서 당직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이후 2008년도 총선거 때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경기도 화성이라고 하는 곳이 갑을 지역 2개로 나뉘었는데 아무도 공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직으로 있으면서 저라도 가가지고 좀 공천을 해 주시면 가서 싸워보겠습니다. 경상도에서도 사람들이 출마하는데 아무리 당이 어렵다고 당을 선거 때 당을 지키지 못하는 출마도 못하는 그런 정당 만들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2008년도에 총선에 출마를 했었고요. 후보 등록 하루 전에 공천 받았습니다. 마지막 공천자. 그래서 36%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죠. 민노당이 또 11% 빼간 상태여서 야권이 분열돼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이후에 지방선거를 화성시는 여태껏 한 번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후보가 이겨본 적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들을 압도적으로 승리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됐는데 저는 자랑하라 마지막 자랑. 이번에 수도권의 후보 중에서 제가 26,000 몇백 표 정도를 이겼습니다. 민주통합당 후보 중에서 지지표 수로 비치면은 1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시군요. 자기 후보 자랑을 하라고 그럴 때
안 재밌었는데 자기 자랑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게 하는군요. 역시 정치인은 네.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네. 우리 정세균 후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균 후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에 불안하셨어. 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기 지역 경선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총 지지율을 72.2%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받은 지지율은 44.06%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다 조사해 가지고 하셨나요? 오마이뉴스에 부탁했습니다. 아, 저한테는 안 주던데. 네, 특별히. 네. 왜냐하면 이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게 72.2%라는 결코 작은 지지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정동영 후보가 50%를 넘기지 못했다는 측면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고양 실내 체육관입니다만. 애초에 후보들이 연설한 시점, 그러니까 2시 20분부터 연설이 시작됐는데 그 시점에서는 약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정도 이렇게 선거인단이 함께 해줬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인단의 투표, 그러니까 현장 투표하는 사람들이 속속 투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4시 6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50분 후 정도일까요? 이때쯤 아마 투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지금 실내 그 선거인단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러시죠. 우리 박정호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박정호 기자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통합당 경기 지역 대선 경선이 열리고 있는 고양체육관 2층 대의원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대의원들이 앉아 있다가 지금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네, 지금 투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층에 올라오니까 경선 행사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 오른쪽에 보면은 저쪽에 무대가 지금 아까 후보들이 연설을 했던 무대가 마련돼 있고요. 그 앞에는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그리고 당직자, 캠프 관계자들이 앉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카메라 TV 기자들 그리고 사진 기자들의 취재할 수 있는 연단이 있고요. 그 뒤로 취재 기자들의 테이블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뒤에 제 왼쪽으로 해서 투표소가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이 돼서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될 때 1층 이 투표장 입구에서는 각 후보 지지자들이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통합당 경기지역 대선 경선 오늘도 역시 임채정 당선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가 무대에 올랐을 때 많은 야유가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고성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번 대전에서 있었던 계란 투척이나 아니면은 물병 투척, 투표소 난입 같은 그런 소란은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난번 대구 경북 지역 경선부터 안전 요원이 좀 강화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문 검색도 좀 강화돼서 그런 소란스러운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고 또 당원들이 좀 자중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아지면서 그런 계란 투척이나 물병 투척 같은 그런 소란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후보들 4명의 후보들은 또 열띤 연설전을 펼쳤는데요. 맨 처음 단상에 오른 손학규 후보는 그동안 했던 연설처럼 친노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경륜 있고 그다음에 전형이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자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대에 오른 김두관 후보는 자신이 박근혜 후보에 대항하는 것은 부각시켰는데요. 특권층을 대변하는 박근혜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서민 후보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야
박근혜에 맞서서 대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는 자신의 경륜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많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마지막에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요즘에 그 경선 룰을 둘러싼 또 경선 방식을 둘러싼 아니면은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민주당 내에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의식한 듯 단합과 그다음에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의 후보들이 12분씩 연설을 펼쳤고요.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개표가 진행될 텐데요. 네, 지금 투표 종료 5분 전이네요. 네, 오늘 경기 지역 투표 이 경선은 의미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선거인단 수를 보더라도 14만 8천여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11곳 선거 지역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내일 서울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은 오늘 내일 펼쳐지는 수도권 경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과반 누적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50.8%를 보이고 있고 2위가 손학규 후보 23%, 그리고 3위가 김두관 후보 18%, 그리고 4위로 7%의 정세균 후보가 처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반 득표를 넘긴 문재인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무래도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아무래도 수도권 이 선거인단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손학규 후보가 경기지사라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얼마나 발휘돼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를 저지하고 그 나머지 득표를 얻어서 손학규 후보나 김두관 후보가 역전의 발판, 결선 투표의 발판을 마련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마이뉴스에서는 계속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기자와 서혜성 작가가 경선 과정에 대한 얘기,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중계는 계속됩니다. 5시에 결과 발표될 때까지 해석과 분석과 그런 생중계 토크가 이어지고요. 결과가 나온 대로 또 결과도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생중계, 오마이뉴스 생중계, 오마이TV 생중계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카메라를 생중계 부스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체육관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다시는 여기 생중계 부스입니다. 오마이TV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혜성 작가랑 얘기를 그동안 나눴는데요. 네. 저희 사이에 지금 전현희 전 의원께서 지금 와 계십니다. 네. 지금 김두관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 후보가 각축을 해왔는데 왜 하필 김두관 후보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 사람과의 이 의리라든지 그 성격이나 인품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시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데 우리 네 분의 후보님들이 다들 정말 멋있고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김두관 후보님께서 저를 잘 보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그 저한테 뭐랄까 공을 들였달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후보님의 그 인간됨과 또 여러 가지 자질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볼수록 매력적이고 또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애국심이 정말 뛰어난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전부터 좀 인연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번 4명의 후보 중에 3분이 대변인이 여성이에요. 네. 그리고 또 2분이 전직 의원이에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원래 이제 비례의원 하시고 그다음에 강남 의뢰였던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동영 의원하고 상당히 거물하고 이렇게 경선을 해서 안타깝게 이제 안 돼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가 지금 이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애초에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캠프 합류를 할 시점에 네. 그 저희 선택 기준이랄까 이런 거는 제가 함께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반드시 1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저는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우리 후보가 1위를 하면 정말 좋고 네. 하지 않더라도 그만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런 걸로 저는 만족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꼭 1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안타깝고 네. 아쉽습니다. 오늘 연설하시는 거 보고 아 정말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흔히 아, 그 김두관 후보 그러면 네. 뚝심의 정치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뚝심의 정치인, 뭐 의리의 정치인, 서민의 정치인 그렇게 말하는데 뚝심만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3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따 또 좋은 말씀할 기회도 드릴 테니까 네. 우리 후보를 좀 비판적으로 내지는 우리 후보가 좀 부족했던 거 네. 뭐가 있었으면 좀 달랐겠다 하는 싶은 게 어떤 것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1위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예. 전망이 초기에 상당히 속에 있었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3위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한다면 그건 뭔가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1위를 하지 못하고 3위를 하는 것은 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후보님과 그리고 또 캠프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인품과 자질이 뛰어나고 훌륭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이 중앙 정치에 진출이 좀 늦은 관계로 네.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돌입을 하면서 다른 후보님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후보의 진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수단이나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지금 막 개표가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 네. 하나 해주시죠. 네, 네. 투표가 종료되고 투표가 시작됐는데 3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전현 의원께서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김두관 후보의 매력이랄까요? 네. 정말 이분은 이 점이 참 매력적이구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정치인들이 네. 대부분 제가 본 정치인들은 이제 다들 훌륭하시긴 하지만은 이 김두관 후보께서는 특히 권위의식이라든지 명예나 권력욕 이런 게 진짜 없으세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이웃집 동네 아저씨 같이 푸근하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네. 줄 알고 겸손함 이런 것이 항상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탈하고 진정성 있는 아주 인간적인 이런 모습이 저는 옆에서 뵈면 뵐수록 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볼매다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는데요. 네. 그런 게 다른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저한테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 경선 어찌 보면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말이죠. 네. 이 전현 의원은 이번 경선전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좀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번에 배운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면서. 네,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이렇게 대선 후보를 옆에서 모시면서 네. 이런 대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고 나갈 이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덕목으로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경선 연설이나 방송 토론이나 유권자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배움의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뵈면서 또 그런 분들이 정치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또 많이 듣게 됐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가 대선 김두관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하면서 제가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은 네.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실상 전현희 의원 지난번 경선은 뭐랄까 선거라게 하긴 좀 그렇고 네. 진짜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예, 간접적이긴 하지만.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기까지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전에 그 비례의원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함은 알지만 전현 의원이 누구다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네티즌들에게 네. 본인 자랑 좀 한 30초 하시고 가시죠. 네. 쑥스럽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랑 드릴 건 없고요. 제가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연속으로 우수 국정감사 의원이랑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최우수 의원 이런 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정 활동은 굉장히 충실하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가장 그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래도 4년 동안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네. 않고 나름대로 제가 보람 있게 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번에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리라도 이런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꼭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강남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네. 강남에 도전을 한 것은 민주당으로서 가장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하는 지역에 네. 또 비례의원으로서 그렇죠. 당에 이런 녹을 입은 그런 입장에서 희생하고 또 한번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취지로 네. 강남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게 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네.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도전을 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관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현희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전현희. 네, 네, 네. 미인 감사합니다.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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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지금 고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18대 대통령 후보 네. 경기 지역 경선 현장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개표가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연호 대표 기자는 네. 이 현장에 많이 와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원래 이렇게 기자가 없는 겁니까? 의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하. 네. 우리 카메라가 지금 기자실을 보여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상당히 기자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거의 한 300석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오늘 한 5분의 1도 채 채워지지 않았는데 첫째로는 이제 내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없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덜 긴장한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경선 자체가 이게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기자들이 덜 오지 않았을까. 참 그 10년 전 노무현 후보가 탄생했던 2002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정말 멋있는 과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형식적인 면에서도 정말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이 기자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김유정, 손학규 아니죠. 그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 쪽에 진선미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선미 의원은 안 가진 게 없는 의원입니다. 진선미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는 아름다움은 안 가졌다고 얘기하셨지 않았어요? 미는 아직 못 보여줬다고? 네. 제가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오셨던 분과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자기 자랑부터 먼저 해보라고. 이제 문재인 후보 자랑 말고. 아니, 지금까지 나온 분들은 다 얘기하고 나서 자기 자랑을 했는데 진선미 의원은 미가 그동안 제가 약간 불만이었으니 오늘 미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옆에 계신 두 분이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내가 본 진선미의 장점 뭐 이런 거. 와, 지금 이게 도도함. 이게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셨어요.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맞아요. 자, 이제 지방에서부터 계속 지켜봤을 텐데 오늘 문재인 후보의 연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자신감이 붙은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매일 감동합니다. 제가 6월 달부터 문재인 후보 수행해서 지방을 계속 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감동의 나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훌륭하셨죠.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을 해드리거든요. 좀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이렇게 담쟁이가 후보님이 연설을 잘할 때마다 담쟁이 입 하나씩이 잘한다고 이렇게 맨날 하면서 보여드려요. 많이 네. 자랐죠 위로. 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오늘은 또 이 눈매도 상당히 살아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후보님이 뭔가 그 당신이 뭘 해야겠다라는 거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태도나 또 내용이나 이런 데 실리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반응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진솔하게 말씀드려서 처음 TV 연설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제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냥 그 지지 여부를 떠나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만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매번 연설할 때마다 달라지고 있는 정치인,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빠른 정치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걸 느꼈는데 지난번에 한 달 전보다 더 됐죠. 지금 컷오프 할 때, 컷오프 할 때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 의지가 있을까? 이 권력 의지와 연설이 이게 합치가 안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 눈매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권력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하는.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조금 먼저 도착했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제가 아까 문 후보를 뵀습니다. 특별한 관계군요. 특별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원래 알기도 하지만 내 후보를 제가 다 잘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만나면 뭔가 쑥스러워했어요. 화장실을 만나면 더구나 쑥스러워하죠. 근데 대번에 손을 내밀면서 안아주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치인이 거의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 이상해요. 왜 초대해놓고 두 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관전자인가 봐요. 아닙니다. 근데 이 담장이는 이게 지금 캠프에서 그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네, 그 캠프에 원래 저희 홍보할 때 만든 디자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재인과 친구들이라는 그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그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문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올 때마다 붙여주세요. 근데 말이죠. 아까 제가 이제 권력 의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대변인으로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한 분이니까 문재인의 권력 의지가 이게 진화되는 거를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문재인 후보 안에 이미 잠재돼 있던 소명 의식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된 지 얼마 안 돼서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나야말로 나란 사람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했거든요. 나름 또 인품을 수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한 달 전쯤부터인가요?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반응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까칠하셨던 언론인들조차도 지역 간담회 하다 보면 후보가 얘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해보겠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완전히 일치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2012년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뽑고자 해서 이런 경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를 옆에서 쭉 지켜봤을 때 이분은 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점 때문에 바로 이 지금의 시대 정신과 맞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시대는 바로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에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기존의 어떤 과거의 어떤 네. 흐름 속에 손을 담궜었고 그 공과 과를 다 아는 사람으로서 과거를 정리해주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예, 역사의 한가운데 경계에 서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내를 가장 잘해주실 분 같아요. 안내를. 네. 안내라는 말 새로운 문을 여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 노무현 후보가 70% 넘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당내에서. 정동영 후보는 45% 정도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한 50% 정도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대세론의 비결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세론의 비결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또는 뭐 다른 후보들에게도 새로운 걸 요구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은 별로 그려져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면들에 대한 반응이 권력 의지가 약하다 내지는 유약하다 뭐 부족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달이 넘고 끊임없이 처음에 얘기했던 네거티브하지 않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가 2달이 지나니까 반응이 있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빛은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오늘과 내일 확정되느냐 이 부분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50.81%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결선 투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적어도 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가야만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더욱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려 왔고 그것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그 오마이뉴스 독자들이나 혹은 오마이TV 시청자들이나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2가지거든요. 50% 넘게 그냥 되어서 이른바 결선 투표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궁금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우리 여쭤봐도 되는지. 뭐 예. 전선미 대변인께서는 결국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예비 정치인, 예비 대선 후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통합 혹은 뭐 경선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예, 단일화. 통합 단일화라고 하면 가장 무난하겠네요. 통합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잘. 여러분 한 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잘.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말씀하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조금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저 역시 기성 정치인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 현상이 말해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들, 쟁점들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통합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세대로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이 빛을 발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후보가 중심이 돼서 안철수 교수와 또 그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을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그걸 꼭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개인 자랑. 개인 자랑. 근데 요새 뭐 신문에 막 이름이 자주 오른다더라고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선미 의원을 그 변호사 시절부터 제가 알거든요. 그때 제가 진선은 다 있는 사람이다. 이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답을 하셨어요. 이쁘잖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좀 자랑 좀 하고 하세요. 한 30초 정도. 30초요? 본인 자랑.
제가요 네. 그동안 네.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훌륭한 인품에 가려져 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을 제 안에 있는 이질적인 요소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네. 이번에 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반드시 이루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연호 대표 기자, 근데 진선미 의원 가시는 거는 가시는 거고 네. 송호창 변호사나 진선미 변호사는 제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인데 네. 국회의원이 된 지 100일 만에 다 정치인적인 그래요? 적응력은 참 뛰어나간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폰 빼시고 예. 여러분 너무 지금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서 그 민주당의 그 경기도 지역 오픈 프라이머리 개표 결과를 지금 발표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풍물놀이, 사물놀이가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좀 참조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고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상호 최고위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끄시고요. 이어폰을 꽂으시고 마이크를 드시고 악수도 한번 하시고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 차림이 지금 어떤 차림입니까 이게? 이거 저희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 네. 총 지배인 복장입니다. 포장마차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입구에 저 당원들 대의원들 들어오신 입구에 네. 포장마차를 좀 준비해서 1시 반부터 지금 떡볶이, 오뎅, 그다음에 슬러시, 팥빙수 장사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올 매진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완전히 오늘 대박 났습니다. 고최고위원 그럼 이 모자도 기왕이면 쓰시고 쓰고 갈까요? 네. 잠깐 일어나봐요. 잠깐 일어나봐요. 네. 근데 이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민주통합당 반값 등록금 특별위원장 우상호. 네. 이거 우상호 없으면 사람들이 우상호인지 모르나 보네. 몰라 봐요. 이렇게 이 양복을 입으면 알아보는데 이 복장으로 하니까 아저씨 그 떡볶이 하다가 최고위원님 이렇게 이런 양복 입으면 알아봐요? 알아보죠. 알아보나요? 예, 일단 앉아보시고.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12번째 지금 경선인을 지금 와 있는데 말이죠. 민주통합당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이제 지켜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이제 뭐 모바일 선거에 대한 뭐 불만도 있었고 흥행이 뭐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경선을 총평을 해보자면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애초 예상보다 선거인단 수 모집이라든가 투표율이 약간 저조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당 소속의 그 대선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보는 평가고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애초에 예상된 대로의 그러한 흥행이 됐다면 상당히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비록 좀 부족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 후보들이 그 상당히 그 말하자면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 상당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인단이 108명인데 말이죠. 애초에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200만, 300만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대략 한 150만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저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한 40만 정도가 미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그 투표 시스템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죠.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모바일 투표하는 사람이나 1인 1표라는 이 점도 상당히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근데 이제 합의를 했지만 진행하고 보니까 이 당원이나 대의원에게 가중치를 안 준 거에 대해서 현재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고 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처럼 지도부를 뽑는 선거는 전당원 투표제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는 역시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선거 방식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리당원이라든가 대의원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당에 헌신한 분들에게 약간의 그 퍼센트를 배정하는 문제는
저는 그 앞으로 제도 개선할 때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당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민심이 반영될 통로를 말하자면 제한하는 것,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저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4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미 투표는 종료됐고 이제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개표 종료 시간이 앞당겨지면 이제 우상호 시간과의 시간도 더 잡게 되는 이럴 텐데 말이죠. 우상호 최고가 얘기한 것을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민주선거라고 하는 것이 1인 1표제거든요. 사실 오픈 프라임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1인 1표제에 있는 거거든요. 사전에 1인 1표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걸 사실 현 민주당이 2002년부터 해서 성공해온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 열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 좀 아쉬운 일이고요. 만약에 이럴 걸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그 결선 투표 때 기성 당원 중에서 오래 활동해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리어 결선 투표 과정에서는 그러나 초기에 민을 모으는 과정에서 1인 1표제가 되지 않게 되면 아마 경선 참여율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은 최고위원이란 말이죠. 네. 그럼 최고위원 회의는 아침에 매일 있죠. 매일이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 3번 있습니다. 아, 일주일에 3번 있습니까? 주말에 저녁 때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여러 현안에 대한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호 의원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편인가요? 덜 보도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6번째 발언을 하니까 제가 할 발언을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대표부터 순서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순번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서열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주로 반값 등록금 특별위원장을 맡다 보니 최근 2-3개월간은 저는 주로 반값 등록금 관련된 하도만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고. 아니 근데 이 서열에 따라서 발언하는 것도 이게 문제 아닌가요? 이게 당 개혁해야 될 하나의 요소 아닌가요? 그것은 뭐 민주주의는 표에 의해서 역시 서열이 정해집니다. 아니 그러면 대표가 1번으로 하고 그때 기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의 6번 발언할 때는 기자들 거의 없겠네요. 아닙니다. 기자들이 있는데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앞에서 다 다루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게 되면 앞에서 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슈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1인 1표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권 선거를 배제한 핵심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1인 1표만 있고 돈으로 그걸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그 표를 사버리게 되면 이론 1표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완벽한 1인 1표제가 보장되고 있다면 최고위원회에서 득표 순번대로 발언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1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잠시 우상호 의원이 신문에 자주 안 나오더라도 독자들이 이해하시라는 그런 배경 발언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 때와 달리 말이죠. 이 체육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저조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 시대이고 또 집에서 다 보고 이런 데일 텐데. 근데 또 실내 체육관에서 이 많은 공간을 이렇게 또 자르면 예산도 많이 들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 이런 실내 체육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부조화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후보를 직접 만나서 연설을 듣고 그리고 투표하고자 하는 또 그런 당원과 대의원들의 욕구는 그대로 또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투표는 언론을 통해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여기 참석해서 오기가 불편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런 일반 국민에게 모바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투표에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혁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사실 속마음 속에는 그 모바일이라고 불려지는 일반 국민 속에 사실은 조직화된 이미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화된 모바일 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면 100만 미란이라든가 미건스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고 그분들이 특정 후보만을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다소 그런 측면이 없진 않지만 그렇게 국민들에게 더 어필하고 그런 국민들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선점하는 후보가 판을 엎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드라마가 나와야 한다. 네. 그런 취지인데 그게 잘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잘 충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죠. 제가 우상호 최고위원한테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민주당 경선에서 진짜 어젠다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른바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대는 5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씨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어젠다가 정말 무엇인지, 가령 김대중 때는 뭐 민주 뭐 이렇게 어젠다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아마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예선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타겟을 상대로 해서 이슈를 전개하다 보면 그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이슈를 모든 후보가 다루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저희 당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주목도도 높아지고 또 4명으로 흩어져 있던 지지도가 한 사람으로 집중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스피커로서의 주목도 높아지면 후보로 확정된 분이 던지는 아젠다가 실제 민주당 후보의 아젠다가 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대선 게임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질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대체 저 사람들과 저 집단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 이슈는 우리 후보가 확정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시기에는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의 큰 지금 그 얘기를 다 박근혜 후보가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르죠. 제가 지금 방금 그 다름을 뭘로 증명하겠느냐는 그것은요. 아젠다가 돼서 실제 추진하면요. 박근혜 후보가 우리 이슈를 먹어가기 위해서 하나씩 던졌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허상이고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이 이만큼 참 그 재미도 있고 엄혹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만 읊는다고 지지해 주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저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방도는 뭔지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한다고 당론이 반값 등록금도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반쪽 장학금 정책이라는 게 지금 폭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선의 나머지 기간 중에 박근혜 후보와 우리 후보가 아젠다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도 구체적인 토론과 대비 과정에서는 정책 검증 과정에서는 이게 차이가 드러나게 돼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후보가 확정되면 대담한 민생 공약을 걸면서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도 이제 1위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인데 이 문재인 후보의 지난 경선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오늘 이렇게 연설을 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 눈빛이라든가 말이죠, 제스처라든가 발음 자체가 달라 보이는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우상호 최고위원도 그런 진화 과정을 좀 이렇게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는 이제 이런 큰 게임 과정에서 훨씬 또 성장합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그 자체가 소통이죠. 소통을 통해서 국민과 또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개발하게 되고 또 정치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프로가 돼가는 과정이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초반에 지나치게 이미지 중심으로 예를 들면 뭐 군복을 입었다가 유도복을 입었다 이럴 때 조금 너무 이미지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야구복도 입었죠? 야구복까지. 야구는 좀 잘하신대요. 근데 그 이후에 전 상당히 여러 가지 혹독한 검증과 상대 후보들의 도전 속에서 상당히 단련된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잘 준비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조금 더 그런 과정에서도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좀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상을 보다 더 대담하게 던질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또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요, 그 모든 여론조사가 뭐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이제 얘기하기는 약간 이르긴 합니다만, 예컨대 리얼미터의 그 조사 같은 걸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그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특히 광주, 전남 이후에 상당히 올라가서 이제 안철수 씨와의 대결에서. 후보 단일화를 상정한 그런 대결에서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실제와 좀 즉 밑바닥의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좀 성급하게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고 이 트렌드로는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전국의 11개 지역에서 1등을 달리면서
그 주목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분명히 지지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원래 이 순회 투표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순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1, 2등 후보를 압축이 됩니다. 지지자들의 지지 영상이. 네.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제가 초반에 3등을 달리다가 막판에 가서는 결국 김한길, 이해찬 두 분으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표정이 왜 이러세요? 그 떨어진 유기한 후보의 서름을 아셔? 근데 어쨌든 아니 그때 아니 기획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오늘날 민주당의 그 20%, 23%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호 최고에게 있습니다.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좀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젊은 누군가 하나가 좀 앞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최소한 2등. 가령 그게 그 당시로 보면 우상호죠.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30대들도 참여하고 40대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는데 다 보니까 뭐 머리 하이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젊은 대표를 뽑아야 역동성이 커지고 당의 혁신도 힘차게 할 수 있다 주장했는데 뭐 지나간 얘기지만 만약 제가 대표가 됐다면 우리 민주당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대답 안 하시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원래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순회 투표의 특성상 1등과 2등 후보로 압축이 돼가면서 그것이 사실상 마지막 투표에서는 거의 결선 투표 성격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 주목도가 높아진 후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기 나름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나 손학규 후보에게 또 김덕환 후보 이 세 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지지율 동반 상승 효과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후보가 확정되면 훨씬 더 또 주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후보들 연설을 하면서도 지켜봤습니다만 일단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선거의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이 관리의 문제점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만 승복하겠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손학규 후보는 역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으나 명확하게 그런 표현은 안 썼던 것 같고 여전히 상당히 이 불만이 지금 많은 듯합니다. 이게 이제 내일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문재인 후보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후유증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손학규 후보 진영에서 선거를 불복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에 이인재 후보와 노무현 후보 또 지난번에 정동영 후보, 손학규 후보, 이해찬 후보 세게 아주 격렬하게 경선을 했지만 경선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하나로 단합하는 전통이 저희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시면 굉장히 격렬한 그 치열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경선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더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교체라고 하는 큰 목표 아래 당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같은 지도부들 또 지도부가 아니어도 각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그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라고 하는 건요.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진보 개혁 세력 쪽에서는 명백한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보수하고 틀림없이 다른 점입니다. 명백한 인물, 명백한 비전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제시돼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현실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높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그런 점에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인가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세 후보가 각각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하에서 오랜 국정운영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플러스 효과가 있고요. 김덕환 후보는 그 양반에게는 인생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에서 도지사까지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분의 패기와 뚝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었고요. 손학규 후보는 경륜, 그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표심, 중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 포용력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는 저는 지금 이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젊은 층 20대, 30대, 40대가 상대적으로 기존 정치에 때묻지 않은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상당히 상대 후보와 차별화되면서 기대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또 이분이 이제 참여정부의 경험만을 가지고 간다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재인 후보가 만일 후보가 된다면 그분이 끌고 갈 대한민국의 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연호 대표 기자하고 지난 총선에 대해서 중계방송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은 유권자들이 사실은 자기 욕망을 선택한 탐권자들이었다. 근데 이번 대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쪽에 투표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잘못 선택하면은 탁권자가 된다. 흐린 역사에 투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미래가 흐려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 어떤 것이 된다는 비전 좀 말씀해 주시죠. 과거의 선거와 비교해서요. 뭐 선거 때야 다 공약 좋은 공약 내걸고 다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처럼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절실하게 이 정권 교체를 접근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5년의 경험이 너무나 뼈아픈 생활적 반성과 평가로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일단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다. 두 번째, 주요한 대선 공약이 당에 노선화되어 있는 것이 처음입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공약이 아니고 당이 노선화돼서 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정치인이 그것을 자기의 과제로 만들어내는 첫 선거입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새로운 시대 정신에 대한 당내 합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야권 연대의 흐름이 하열적이지 않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기능으로 더 폭발적인 국민의 희망으로 만드는 데만 성공한다면 이번 대선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이 4시 55분입니다만 지금 고양 실내체육관에는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임한 4명의 후보의 이름이 지금 지지자들에 의해서 연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표의 이제 개표 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층에 연단에는 문재인 후보, 손학규 후보 등 또 정세균, 김두관 이 4 후보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아마 한 3, 4분 내로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4명의 경선 후보가 전부 다 50대, 60대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40대는 이제 없는 편인데 386 이른바 이제 486 혹은 386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런 젊은 후보 한 명 정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전국을 다니면서 박영선, 이인영 등 젊은 지지자가 출마해야 역동성이 있다. 근데 지난번 당원 당규가 개정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가능성이 닫혀버렸죠. 지금 지나고 평가해 보면 그 김부겸, 박영선, 이인영 이런 후보들이 참여했다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젊은층 세대의 정치적인 어떤 요구도 많이 반영하는 경선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 이제 결과 발표 이게 곧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가 1,000원짜리 슬러시 하나 안 사준 거에 대해서는 서운합니다. 이따 나갈 때 2개 사겠습니다. 그때 다 떨어졌을 거예요. 고생하십시오. 지금 고양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오픈 프라이머리 경기도 개표 결과 여러분 곧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오연호 기자나 저나 말을 제법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 소음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자 지금부터 이제 연단에서 하는 발표 장면을 우리가 직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대의원 순의 투표 결과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한 총 득표수와 총 득표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채정 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기지역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후보별 전국 대의원 순회투표, 투표소 투표, 모바일 투표 결과와 총 합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역 투표 결과 총 선거인단 수 14만 8,520명, 투표수 7만 8,904명, 전국 대의원 순회 투표율 39.73%, 투표소 투표율 8.26%, 모바일 투표율 63.57%, 총 투표율 53.13%입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세균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투표 230표, 투표소 투표 107표, 모바일 투표 3,527표, 총 득표수 3,864표, 득표율 4.90%. 기호 2번 김두관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투표 130표, 투표소 투표 187표, 모바일 투표 6,661표, 총 득표수 6,978표, 투표율 8.84%. 기호 3번 손학규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투표 530표, 투표소 투표 677표, 모바일 투표 17,270표, 총 득표수 18,477표, 득표율 23.42%. 기호 4번 문재인 후보, 전국 대의원 순회투표 522표, 투표소 투표 1,219표, 모바일 투표 47,844표입니다. 총 득표수 49,585표, 득표율 62.84%입니다.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기지역 투개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후보들께서 무대 앞으로 나와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임채정 선거관리위원장님, 후보자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 말이죠. 서승 작가,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네요. 경기 지역에서도 예상했던 바지 않습니까? 근데 62.84%.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는 퍼센트까지 짐작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대세가 굳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대중의 투표 심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미 결정된 상황을 굳이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중 심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손학규 후보는 대의원 순회 투표에서만 문재인 후보를 이겼고요. 나머지 전체에서 져서 23%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에서도 8표 이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고요.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그런 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사실은 민주개혁 진보 진영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로서 현재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보 세력에 남아있는 과제가 이런 안철수 예비 정치인과 만약에 그 양반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른바 통합 경선이라든지 단일화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시간이 길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그게 알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손학규 후보 진영의 지지자들 지금 이 실내 체육관입니다만 상당한 실망감 속에서 또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 또한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세 번째로 손학규 후보 진영의 그 득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23.42%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사실 손학규 후보 진영에서는 탄식 같은 게 흘러나왔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선거인단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큰 함성 이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실내 체육관에서는 약간 소란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마이TV의 민주당 경선 생중계 이거는 내일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혜성 작가도 역시 모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원태 씨도 내일 함께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특히 이제 이 정도 된다면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결정되는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집중 분석.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를 분석해보는 과거 경쟁했을 때 분석해보는 일이 내일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굉장히 소란스러운 가운데 그 종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거라는 걸 갖고 있는 이 특성을 여러분 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선장에 이제 저는 뭐 몇 차례 왔습니다만 서혜성 작가 처음일 텐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쭉 지켜보고 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경쟁 과정에 대한 것이죠. 또 하나는 축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선거 그런 점에서 민주당 경선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여러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도 이 경선 현장에 와서 느끼게 되는 것이 그런 두 개의 질서를 뭐 카오스적인 것과 코스모스적인 걸 동시에 느끼는 그런 경선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2시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내일은 1시부터죠. 1시부터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마이TV의 생중계를 여러분 지켜봤습니다만 이 실내 분위기는 여전히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손학규 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아직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있군요. 자, 이상 1층 생중계 부스에서 진행해드린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실내 분위기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